네, 요즘 감기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역시 저도 비켜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소리가 조금 평소와 다르더라도 미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하루하루 정말 시간이 잘 가서 어느덧 트럼프 대통령의 재취임이 다가왔고 미국에서는 지금 요즘 산불 때문에 굉장히 또 많은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머니올라에서는 금리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금리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분을 모셨습니다. 최근에 책을 내셨어요. 이름하여 슈퍼금리, 슈퍼리치, 금리와 썸타기라는 그런 책을 내셨고요. 이전에는 슈퍼달러, 슈퍼리치, 환율과 썸타기라는 책을 내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금리 하면은 이분이 떠오른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변정규 전무님 모셨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책 소개를 일부러 드렸는데 너무너무 제목이 흥미롭다고 생각했거든요. 금리와 썸을 타야 됩니까? 네, 재밌을까요? 그러게요. 예. 이게 제목이요. 썸타기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연애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 연애를 하면은 누가 강제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연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썸 타듯이 편하게 자기가 좋아해서 금리든 환율이든 경제, 금융을 갖다가 접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잘하게 또 잘 알게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제목을 붙이게 됐습니다. 아, 저도 이 책을 사실 조금 읽었는데 끝은 못 냈거든요. 상당히 두꺼웠어요, 이 책이. 근데 궁금한 게 작년 말에 나왔던데 먼저 환율을 내시고 지난해 말에 이 책을 내신 데는 특별히 어떤 고려가 있으신가요? 그보다 우선 그 환율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한 2년 전에 미국의 금리도 이렇게 많이 올랐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환율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이제 외환 시장에 있다 보니까 딜러로서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쉬운 입문서적을 내줄 수 있느냐, 소개를 해달라, 아니면 만들어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해도 제가 이제 쓰게 됐고요. 많이 잘 이제 좋게 봐주셔서 좀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보니까 평점이 5.0이에요.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금리가 사실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네, 금리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 금융 상품, 금융 거래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금리라고 하면 처음에는 좀 이렇게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금리나 이자율이라고 좀 더 편하게 들리나요? 아, 이자율. 예, 그렇네요. 사실 어떻게 혼용해서 쓰는데 조금 다른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금리라는 것은 금이 사실은 옛날에 돈이었지 않습니까? 이 돈 아니면 이제 금융 상품에 붙이는 이자율을 금리라고 하고요. 뭐 다른 예를 들면 옛날에는 쌀이 부족하면은 올해 내가 쌀을 갖다 한 가마니 빌릴게 내년에 그러면 조금 더 해서 내년에 더 줘. 그러면 그게 이자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 이자율로 불리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라는 걸 조금 더 광범위한 넓은 범위고요. 금리는 이제 돈에만 붙이는 이자율을 의미하게 됐는데 금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처음에 사회에 나와서 학교를 졸업하고 통장을 개설하게 됐죠.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금리가 얼마 이렇게 그렇죠. 붙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경제 사회에서 경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모든 돈은 이 퍼센테이지, 금리로 표시가 되고요. 이런 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 연방준비 제도에서 정하는 이러한 연방금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정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달러부터 시작해서 알게 되고 우리나라 원화금리까지 이해하게 되면은 확실하게 이 금리가 어떻게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고 금리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리를 돈의 값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맞는 표현이에요? 네, 돈의 값, 그 다음에 돈의 가치라고도 할 수 있죠. 이 돈의 가격과 가치는 조금 다른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식의 가치, 주식의 가격 조금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예, 주식의 가격은 굉장히 객관적이죠. 지금 우리가 주식 전광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격이 주가고요. 네. 그다음에 주식의 가치라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오를 것 같으면 가치가 지금 가격보다 높은 거고 반대로 내릴 것 같으면 가치는 낮은 거지 않습니까? 돈의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금리 상품을 채권을
이제 투자를 할 때 앞으로 이 금리가 더 낮아질 것 같으면은 앞으로의 이 금리 상품의 가치는 더 높아지는 거고요. 앞으로 금리의 향방이 앞으로 오를 것이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매매하는 금리 상품의 가치는 앞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해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예금을 할지 아니면은 뭐 주식을 할지 아니면 일부분 어떤 투자를 결정할지 자산의 가치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이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이런 개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채권의 가격, 그다음에 금리는 반비례한다. 그 네, 논리를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가끔 처음에는 외웠어요. 근데 그 논리를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감사하고, 소위 말하는 그 동향은, 요즘 금리로 본 동향은 어떤가요? 최근에는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추세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네.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방기금금리라고 합니다. Federal Fund Rate라 그래가지고 약자로는 FFR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다 따라가요. 왜 그러냐면은 달러는 미국의 기축통화고 미국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관장하는 중앙은행인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이제 따라서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언제 내릴지 그리고 얼마만큼 내릴지가 상당히 문제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크게 오르는 그런 상황을 빚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으면 기준금리를 내리기가 힘들게 됩니다. 이제 기준금리를 못 내리게 되면 그만큼 금리가 높은 상황이 됩니까? 달러 기준금리가 매우 높으면요, 달러가 강해요. 네. 왜 그러냐면은 기준금리가 높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은행에 가서 정기 적금을 할 때 이자율을 높으면 좋죠. 그렇죠, 좋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높은 통화는요, 금리가 높은 통화는 강합니다. 또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매력적인 통화는 사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많이 몰리기 때문에 강달러가 되는 거죠. 반면에 기준금리를 많이 내린다, 빨리 내린다, 미국이. 그렇게 되면은 달러는 약세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이 그동안에는 조금 금리를 내려오던 추세였고, 올해도 원래 뭐 한 4번 내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었잖아요. 점도표상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2번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나마도 힘들 수도 있다. 요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가면 갈수록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바뀌고 있어요. 작년 한 6개월 전만 해도 그때 당시에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연준이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특히나 8월 달에는 블랙 먼데이도 있었잖아요.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사태를 보니까 빨리 내려야 되지 않느냐. 연준 위원들도 여기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한 1년 내에 1%, 더 많게는 1.5%포인트까지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연말에 아니나 다를까 뚜껑을 열어봤더니 12월 FOMC에서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12월 FOMC에서 본 그 점도표상의 데이터가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률이 오히려 높아졌어요. 예. 또한 실업률은 오히려 내렸습니다. 4.4%에서 4.2%로 내렸어요. 게다가 물가는요, 오히려 많이 좀 올랐어요, 조금씩.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성장을 하는 그런 패턴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내릴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드니까 19명 중에 연준위원 중에서 무려 9명의 연준위원들이 2번밖에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데 점을 찍었어요. 이게 바로 점도표입니다. 네. 그래서 10명이나 올해 하반기까지 2025년 하반기까지 3.75%에서 4% 사이의 기준금리를 예상했기 때문에 지금은 작년 말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식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들어와서 더 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1월 달에 고용보고서를 보니까 25만 명이라는 신규 맞아요. 취업자가 생겼어요. 네,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고. 너무 좋게 나온 거죠. 그래서 미국의 경기가 너무 아직도 뜨겁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금리를 인하하면 더 뜨거워지겠죠. 그러니까 인플레가 네. 더 이렇게 가속화되면서. 예, 그래서 이제 금리라는 것은 세계 경제, 금융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지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금리 중에서도 미국의 연방 기금 금리, Federal Fund Rate는 그 중에서도 모든 세상의 금리의 기본이고 기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흐름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인상적인 얘기가 하나 있어서 이거를 꼭 여쭤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게 지금 국제적으로 가장 큰 재난 중에 하나라고 하면 뭐 지진도 있고 당연히 이런데 미국 산불이 연일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하루아침에 진화가 될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얼마 전에 되게 좀 산불이 우리하고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갔던 게 실제로 이제 이 산불로 인한 피해 액수가 지금 정확한 집계는 안 나왔지만 어마어마할 거고 과거의 어떤 산불보다도 클 거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 산불로 인한 피해 지금 뭐 대저택들의 피해가 많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보험을 들어놨을 거잖아요. 화재 보험. 근데 또 그 보험들은 또 재보험이라는 걸 들어놨을 거고. 근데 그 재보험사 중에 하나가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우리가 아는 그 회사도 있고 또 영국에 있는 재보험사 로이드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영향이 결과적으로는 크게 파급이 되면은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경색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사실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뭐 다소 조금 영향을 주든 많은 영향을 주든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글로벌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전하고 다르잖아요.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입사할 때까지만 해도 한국의 주식을 알기 위해서 미국의 주시장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전 세계가 같이 운명 공동체 비슷하게 가거든요. 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 같은 산불도 큰 재난이고요. 다행히 캘리포니아에서 나는 뭐 광물이나 원재료나 이런 것들이 아직 없는 것은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석유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채굴되는 장소였으면 훨씬 더 임팩트가 컸겠죠. 다만 소비지이기 때문에 네. 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서 이게 생겼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에는 큰 파급을 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정책, 금융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큰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 규모가 이번에는 컸다고 하죠. 네. 예, 굉장히 컸기 때문에 특히나 그 아까 재보험사를 말씀드렸듯이 재보험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드는 보험을 들잖아요. 그럼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상해나 손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당연히 합당한 것을 인정을 받으면 돈을 갖다 다시 돌려줘요. 이만큼 어떻게 보면 화재로 인해서 로스가 났으니까 네. 그것을 변제를 받는데 이것을 변제받으면 그 보험사 같은 경우는 돈을 줬기 때문에 손실이 나겠죠. 또 그것을 갖다 물론 충당금을 샀지만 손실이 나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더 큰 보험사인 재보험사의 재보험을 들어요. 네. 그것들이 바로 재보험의 역할인데요. 재보험사도 여기에서 여러 가지 손해를 당연히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험사들에 대한 영향도 되게 클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도산은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경제에 미치는 이런 영향이 클 것이고 보험료들도 전체적으로 많이 오를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뭐 화재나 아니면은 수해가 일어나면은 보험료율이 상당히 많이 오르게 돼요. 이런 것들이 오르고요. 그리고 미국의 정책에 있어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가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미국의 10년 이상 장기채 수익률이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특히나 이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걸었어요. 이 공약을 갖다가 전부 다 돈을 써야지 공약이잖아요. 모든 것을 갖다 트럼프 행정부가 돈을 많이 써서 미국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지금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출과 수입의 차액을 이게 어떻게 보면 적자잖아요. 적자를 갖다 메꾸고 그것을 추가로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또한 발행을 해야겠죠. 적재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험료, 특히나 이런 화재에 대한 그런 손실이 천문학적으로 컸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천문학적인 손실을 갖다가 또한 어느 정도 메꾸기 위해서는 적재국채를 추가로 발행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또 하나는 채권의 수익률 상승에 어느 정도 조금은 더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현재 부채 상황과 싸우고 있어요. 부채가 지금 너무 크거든요. 매년 미국의 행정부는 적자를 누적시키고 있는데 이 적자 규모가 얼마나 크냐 하면 지금 한 달 그 미국 국채에서 미국의 재무부가 한 달 동안 지불해야 되는 이자 금액만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0조 가량이 됩니다.
엄청난 돈이죠. 이 돈을 갖다가 매년 매월 누적해서 쌓이다 보니까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가끔가다 돈이 없을 때 카드를 새로 내서 마이너스를 빌려서 이것을 메꾸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카드 막기라고도 하는데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조차 채권을 새로 발행을 해서 이자를 갖다 막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부채 협상을 그렇게 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금액상으로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언정 산불은 어느 정도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채권 발행과 여러 가지 부채 전략에도 조금씩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전무님 말씀을 조금 종합해 보면 어쨌든 복구하는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도 주정부나 중앙정부가 채권 발행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산불로 인해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재보험사들도 그 자산을 결국 미국 국채를 들고 있거나 하면은 그거를 팔아야 될 텐데 보험금을 충당하려면 그러면은 그 국채를 팔게 되면은 그만큼 또 공급이 늘면서 국채 가격이 더 하락되는 그런 상황이 네, 금리 맞습니다. 인상으로 이어질 예. 수 있는. 게다가 그 장기불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그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에서 보았듯이 장기불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금융기관들은 이것에 투자했던 손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손실이 장기물일수록 굉장히 커지거든요. 듀레이션 효과 때문에 이것들을 갖다가 미리 팔기도 어려운 실정이죠. 왜냐하면 손실을 갖다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의 부실 우려도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 그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기반으로 한 모기지 금리가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있죠. 미국 사람들도 집을 살 때 모든 금액을 다 자기 돈으로 사지 않습니다. 네. 특히나 30년 뭐 장기로 이렇게 모기지 론을 내서 하는데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이 보통 이제 벤치마크가 돼요. 근데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금 거의 5%에 다다랐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2023년 당시에 5%가 넘었었는데 지금 그것을 갖다가 지금 수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국채 미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은 앞으로 미국의 이자 부담도 더 높일 거고요. 미국의 주택 매매나 아니면 매도에 있어서 주택 시장을 조금 정체시키는 이러한 문제도 일으킬 거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이 미국 연준이 네네. 상업용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얘기는 일절 안 나왔습니다. 요즘 못 들어보셨죠. 그런데 네. 이러한 상업용 부동산 문제, 캘리포니아의 이러한 상업용 부동산, 예를 들면 상가들이나 이러한 부동산의 가격이 절반가량 심하게는 절반 이상으로도 떨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이러한 도산이나 이런 신용 사태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빨리 내려가지 않으면 미국의 신용 상황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2008년도 리만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네, 리만 금융위기가 상당히 컸었죠. 그렇지만 리만 금융위기 당시에서는요, 신용사태가 발단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비우량, 이러한 모기지 자산, 부동산의 신용사태, 부도가 연쇄 부도가 나면서 그것을 가지고 투자했던 가게들이 이 돈을 못 갚다 보니까 그것을 저당 잡고 있던 은행들이 망하기 시작하고요. 그 은행이 가장 정점에 있던 리만 브라더스라는 투자회사가 파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 신용사태로 번졌는데 항상 신용사태는요, 부동산 문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부동산 문제 조금 더 금리가 장기간 좀 더 길게 높은 수준으로 장기간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달러 금리는 부동산 문제에 여러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앞으로는 봐야 될 거고요. 상반기에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가시화된다면 하반기에는 예상과 달리 미국의 연준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다시 금리 인하할 가능성도 사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그 전에는 경기 침체 우려가 저는 좀 많았다고 느껴졌어요. 우려의 목소리가. 근데 트럼프 당선이 그거를 많이 잠재워줬다라고 느꼈는데 지금 트럼프의 취임을 앞두고서는 다시 조금 불안한 쪽으로 이렇게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제가 느끼고 있는 게 맞는 겁니까, 전무님? 네, 그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했었죠. 이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신조어가
작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생겼었는데요.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건 뭐냐면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당시엔 후보였죠. 이제 당선이 됐지만 당선이 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많이 오를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거래가 활발해진 그런 것들을 트럼프 트레이드로 명명했습니다. 뭐냐 하면 트럼프 관련 주식들 예를 들면은 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의 일원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지지자였고 조력자였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테슬라나 엑스나 이러한 주식들을 갖다가 매수하는 그러한 패턴도 있었고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뭐냐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갖다 유발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채권을 매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많아지게 되면 지금 미국의 국채 10년물이 4%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4%면은 실질 수익률이 0%잖아요. 아무 수익률을 실질적으로 못하죠. 내지 못하잖아요. 네, 인플레 4%, 채권 수익률 4%가 그러니까요. 똑같으니까. 근데 인플레이션이 0%에서 인플레이션이 4%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투자자들은 이 4%의 인플레이션 4%를 더 얹어서 앞으로 8%를 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빼고. 보면은 채권 수익률 상승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또한 부동산이나 이런 문제, 주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이 되게 되면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많이 이제 미리 반영을 하게 되는 거죠. 시장은 그것을 많이 반영을 했었어요. 그것을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명명을 했었는데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효과가 최근에 조금 약해지기 시작한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많이 높아지고요. 앞으로 미국의 부채 문제가 굉장히 더 생각한 것보다 심각해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누적 재정 적자가 네. 부채로 계속해서 쌓이고 있고 이 부채가 굉장히 많이 커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채 상환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채 상환이 빠르면 올해 6월 달이나 7월 여름께는 부채 상환에 도달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위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1월 20일 취임을 하게 되면 조금 있다가 2, 3월 달에 이르러서 정부 셧다운 문제를 다시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샴페인을 터뜨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임금을 페이하지 못한다. 왜냐면은 임금을 못 줄 그런 위기에 있으면 정부가 셧다운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실은 이러한 부채 상환 문제를 미리 거론하게 됐고요. 심지어 공화당 당내 공화당 의원들조차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부채 협상안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의 부채가 적자가 너무 큰 상황이기 트럼프 때문에 대통령 부채 한도를 늘리고 싶은 거죠? 부채 한도를 늘리고 싶나요? 아니면은 최고의 선택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아예 없애는 거예요. 한도 자체를. 네, 없애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약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니까 자꾸 걸림돌이 되니까. 네, 아예 이것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폴 크루그만 경제학자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부채 한도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러한 정책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부채는 사실은 부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가 같이 쓰고 있는 이 달러로 인해서 우리가 발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자를 떠안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채 한도를 미국은 발권국이기 때문에 질 필요가 없다. 이런 주의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조차 지금 쉽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될지는 전개는 봐야 될 것 같지만 이런 부채 협상 여하에 따라서 언제 이런 것들이 어떠한 식으로 타결될지에 따라서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그리고 달러 가치 환율이죠. 모두 다 많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지금 예측해 보는 거는 무리인가요? 글쎄요. 조금 이제 그 여의주를 본다면 과거를 볼 수가 있겠죠. 트럼프 일기가 있었습니다. 2016년 말에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었죠. 이게 트럼프 1기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 2기를 앞두고 있는데 트럼프 1기를 본다면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 나라와 싸웠다는 거죠. 이제 전쟁을 하진 않았지만 예전부터 이제 우방이라고 생각했던 유로존과 싸웠습니다. 무역 분쟁을 일으켰죠. 왜냐하면 유로화가 너무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로화를 갖다가 1년 내 유로당 1.1달러에 있던 유로 달러 환율이 트럼프 대통령 2016년 11월에 당선이 되고요. 2017년부터 2018년 초까지 1.25달러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건 뭐냐면 유로화가 그만큼 강해진 거거든요. 이렇게 일부러 강하게 한 건 뭐냐면 무역 적자를 갖다 줄이기 위한 거였어요. 대유럽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국과도 무역 분쟁을 일으켰어요. 우리가 기억하듯이 최초의 환율 조작국 이것을 갖다 2019년도에 우리가 미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중국을 지정했는데요. 그 전부터 무역에 대해서 많은 압력을 가했고요. 2016년 말부터 시작해서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는 1달러당 6.2위안 선까지 하락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위안화 환율이 그만큼 많이 강해진 거거든요. 나중에 그런데 이런 동력은 조금 없어지게 돼요. 1년까지는 유로화 환율도 그렇고 위안화 환율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치가 평가절상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달러 약세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1년 이후에는 좀 반전이 일어나요. 네. 천천히 위안화도 그렇고 유로화도 다시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달러가 더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2016년부터 시작해서 17년, 18년까지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기였어요. 예.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니까 제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달러 기준금리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달러의 매력도가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이자가 높은 통화를 그렇죠. 전부 다 선호하지 않습니까? 돈의 가치, 돈의 값. 그래서 이것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도 원하던 약달러를 결국에는 안 됐어요. 약달러를 갖다가 성공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번엔 조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의 미국 달러, 그 다음에 세계적인 금리 추세는 금리 인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벌써 지금 파월 의장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있고요. 이러한 금리 인하 추세에는 우리나라나 다른 여타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 국가는 예외죠. 일본이죠. 게다가 중국도 지금 금리 인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는 모든 국가들은 인플레이션에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고 이러한 금리 인하 추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약달러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토양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약달러는 성공 가능성이 높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그런 공약이 마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러니까요. 미국을 다시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 이것의 성공 방정식은 두 가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네. 저금리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환율을 갖다가 달러를 약하게 만들어야 돼요. 약달러입니다. 네. 따라서 마가 정책의 성공 방정식은 저금리와 약달러에 있다고 보고요. 이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취임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고 서류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나라들과 협상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겠지만 조금 여러 가지 안정화된 시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이 두 가지를 공약이기 때문에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지난 4년간 이것을 면밀히 연구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계획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달러가 좀 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환율이 내려가는 환율이 좀 더 빨리 1,400원대 초반을 거쳐서 연말까지는 1,300원대에 진입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말에 환율이 내려가서 1,300원대에 안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신다고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올해는 특히나 변동성이 굉장히 큰 해로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는 한 3-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을 위시해서 기준금리가 지금 인하되는 기준금리 변동기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변화가 크게 있어요. 세 번째로 본다면은 지정학적인 위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게다가 작년에는 예상하지 않게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도 있었고요. 게다가 시리아 문제도 거론됐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와 관계된 일도 있었어요. 북한의 파병이죠. 우크라이나 파병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지뢰라고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뢰는 위험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위험들이 굉장히 많이 도사리고 있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불안하잖아요. 뭐가 터질지. 그렇게 되면 변동성이 커지는 이러한 상황으로 연결돼 있어서 올해는 환율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좀 많이 변화하는 이런 시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인 안전한 투자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투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정말 저희 채널은 어쨌든 바로 이렇게 투자에 응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런 매크로 환경에 얘기를 해주셨고 전망도 해주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와 관련된 포인트를 좀 뽑아보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서학개미로 지금 미국 투자에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뭐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미국 주식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가지고 이제 이거를 자금 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뭐 개인 단위에서도 뭐 IRP 같은 거 ETF 운용 ETF로 사고팔고 하면서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를 바탕으로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미국 주시장이 지금까지 너무 좋았어요. 다들 하는 말이잖아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과열됐다. 근데 여러 가지 좋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도 있어요. 미국의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됐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미국이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였고요. 그리고 무기를 만드는 나라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철강을 만드는 나라였고요. 이러한 제조업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서 미국의 기업들은 많은 이제 반전을 이루게 돼요. 특히나 혁신을 많이 이뤘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M7이라고 하죠. 네. 이러한 디지털 AI를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이 아닌 그렇다고 해서 서비스 업종도 아닌 이런 미래지향적인 기업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이것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앞장섰던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혁신적인 기업들을 만들어냈고요. 그런 혁신적인 기업들이 이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기술들을 제대로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 이용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AI와 디지털 이런 것들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굉장히 보편화되게 됐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이러한 AI와 디지털이 굉장히 보편화가 됐고요. 특히나 미국으로 자금이 쏠리는 이런 자본의 대이동이 있었습니다. 네. 이 자본의 대이동도 M7 같은 회사들을 키워주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기업들은 투자가 일어나야지 계속 더 커지는데 투자 자금들이 미국으로 다 쏠렸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더 커지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의 다우라든가 S&P나 사상 최고의 그런 주가 지수를 기록을 하게 됐고요. 특히나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못 나왔잖아요. 굉장히 많은 양적 완화를 하게 됐습니다. 통화 팽창을 하게 된 거죠. 돈을 많이 찍어내게 됐어요. 반면에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통화 팽창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적 완화를 크게 하지 못했고요. 옆 나라인 중국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통화를 찍어낼 수 있고요. 양적 완화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는요. 주로 메이저 통화를 가진 선진국입니다. 이 메이저 통화 기축통화. 예, 기축통화인 달러. 그 다음에 메이저 통화 중에 하나인 유로화나 아니면은 일본 엔화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도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다가 보존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남미 통화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찍어내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거의 휴지 조각이 되거든요. 그런 거와 비교하면 선진국의 이러한 메이저 통화는 굉장히 특권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찍어냈고요. 돈을 갖다 풀었고 이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푸니까 경제가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나쁘게 말하면 물가 상승인데요. 좋은 쪽으로 말하면은 경제 성장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성장을 위해서는 조금의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런 상황인데 네. 인플레이션이 너무 크다 보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경제가 성장하다 보니까 미국과 일본으로 계속해서 주식이 오르네. 경제가 성장하니까 또 주식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기준금리도 미국의 기준금리 5%대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면 이자를 해도 5%대네. 그렇죠. 굉장히 매력적으로 변해서 미국으로 모든 돈을 흡수하게 돼요. 그래서 블랙홀 같이 이것을 빨아들이다 보니까 자금의 대이동이 일어나고요. 모든 나라의 국가의 돈들이 빠져나가게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기준금리가 최대 2%포인트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것은 역전이라고 합니다. 기준금리가 보통 보면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사실은 높아야 되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신용등급이 더 높기 때문에 더 강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역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2% 이상 낮은 맞아요. 예. 그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자본 유출로 많이 일어났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주가 지수는 굉장히 많이 폭등하는 그런 이면에 우리나라의 코스피는 사실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했던 거죠. 이것들을 갖다가 이번에 다시 재입을 해본다면 미국의 주가 지수는 상당히 많이 올랐다.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것들도요. 투자의 제1원칙이 뭐냐. 돈을 잃지 말라는 건데 돈을 잃지 않는 거에 가장 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오른 주식이나 종목에는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주식이나 어떠한 자산도요. 항상 투자하기 나쁜 자산, 항상 투자하기 좋은 자산은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재 가치보다 현재 가격이 낮으면요. 투자하기 아주 좋은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고 없죠.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주식은 맞습니다. 없다라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자산은 굉장히 좋은 자산이고요. 고평가되어 있는 자산은 안 좋다는 거죠. 이것을 본다면 한국의 자산은 지금 주식 가격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요. 여기서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환율 효과를 보셔야 돼요. 환율 효과요? 예. 이러한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외국에서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 주식을 보려면 환율을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환율을 보면 달러로 다른 그 제3세계 국가의 투자자들은 미국에 투자를 하려면 달러 사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 나라 통화를 갖다 자기가 갖고 있는 통화를 매도를 하고요. 네. 달러를 사야 사죠. 돼요. 네. 달러를 사서 미국의 주식 뭐 테슬라라든가 아니면 뭐 엔비디아나. 아마존이라든가 어떤 주식 좋아하세요? 저요? 네. 아니 그냥 좋아한다기보다 그냥 제일 요즘에 얘기 제일 많이 하는 건 엔비디아 테슬라인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를 기자님이 사셨을 때 어떠한 리스크를 갖게 되냐 하면 이 주가, 예를 들면 이게 기초자산이라고 해요. 이 기초자산의 움직임에 변동을 받게 돼요. 이게 첫 번째 리스크예요. 두 번째 리스크는 뭐냐면 환율 리스크에 그렇죠. 노출이 되게 네. 됩니다. 환율이 그렇죠. 왜냐하면 달러가 약해지면 손해를 보게 돼요. 그런데 앞으로 현재 본다면 달러는 앞으로 조금 상반기까지는 강세를 유지하겠지만 하반기부터 시작해서는 트럼프 트레이드의 마가 정책, 되려면은 네. 성공 방지 약달러가 돼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을 가정해 본다면 연말 하반기에 있어서는 약달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다른 투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투자했던 제3세계나 다른 나라 투자자들이 환율이 기초자산이 어느 정도 보합권을 보이고 특히나 이번에는 변동성이 큰 그러한 장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등락폭이 큰 동시에 환율이 만약에 달러가 약세로 갈 가능성이 보인다면 돈을 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은 역발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평가된 한국 주식이 사실상 한국의 주식이 하반기에 조금 더 매력도가 높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따라서 한국의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 펀더멘탈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본을 갖다 많이 유치해서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집 나간 돈이 너무 많아요. 집 나간 토끼가 아니라 집 나간 돈이요? 네. 집 나간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작년 우리 예탁원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 주식 예탁 잔액이 한 1,3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70조 원 정도. 170조 원. 예, 170조 원. 170조 원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우리나라의 예산이요. 1년 예산이 약 500조에서 600조 사이예요. 이렇게 큰 돈이고요. 게다가 2023년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미국에 투자를 해오고 있어요. 직접 투자를 그전에 트럼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바이든 대통령까지 네. 우리나라에 와서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 와서도 예를 들면 평택에 가거나 아니면 기업들 총수를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 많이 받아들였고 결과는 2023년도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조 원 이상의 투자금이 미국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합해도 200조가 넘는 돈이 해외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집 나간 우리의 해외 자금이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나라에 그거는 이제 강제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투자 환경이 좋아지고 외국인들이 예를 들면 이제는 한국으로 눈을 돌려야겠다. 한국이 굉장히 매력적이네. 예를 들면은 앞으로 더 많은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런 긍정적인 그러한 모멘텀을 줘야 되고요. 신뢰를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앞으로는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마련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기 위해서는 뭐 정부나 아니면은 우리 뭐 기업들도 노력해야 되지만 투자자들이나 우리 일반 시민들도 서로 다 이렇게 조금 더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고요. 조금 더 투자하는 이렇게 잘 봐주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에 미국 주식이 이렇게 막 폭락하거나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많이. 반면에 하반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정체가 오래 가지 않을까. 그런 반면에서 우리나라 주가들은 조금 그에 비해서는 덜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